제1호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할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때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춤 내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의 70에서 90%가 과연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미 조사에 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과연 표심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더구나 기존의 보수 진영을 대변했던 구 여권을 대변했던 유권자들이 최근에 여러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가변적이다, 이런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 지표상 보면은 1강 2중의 구도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느 선거 때보다도 아주 초유의 발생되는 그런 조기 대선인 만큼 이 변수 또한 초유의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 선거 프레임이 이념적 구도로 가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 내면적으로는 진보 보수 구도가 철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따져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그 난민 보수, 이 방황하는 보수, 이 표심에 대한 향방,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선거가 임박하기 전날까지도 상당히 요동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8일 남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윤곽은 잡힌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윤곽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각 대통령 후보들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 후보들이 어떤 말을 정말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번 대선 유능한 진짜 안보 문재인과 무능한 가짜 안보 간의 대결입니다. 진짜 안보 누구입니까? 애국심이 없는 이런 가짜 안보 세력과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정당, 그런 정당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국난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40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성기 기자. 네. 안보와 국민의당 겨냥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문재인 후보는 본인은 진짜 안보, 다른 세력들은 가짜 안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안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좀 국면이 나아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 10억 불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그 다음 정권에 넘겨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애매모호하다, 이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트럼프의 그 10억 불 발언이 상당히 자신의 입장을,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당을 겨냥해서는 역시 미니정당이다, 수권 능력이 있느냐, 40석 가지고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냐, 이런 공격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역시 민주당이 119석을 갖고 있으니까 의석면에서도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수권 능력에서 안철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유세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와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뜨니까 최근에 와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사실은 그 민주당이 당에서 나와서 첫날 그 당의 대변인들이, 선대위 대변인들이 논평을 발표하면 대부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오늘도 첫 논평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두 후보가
비슷하게 보수표를 나눠 갖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조금 뜨면 그 후보를 견제하고 또 다른 후보가 뜨면 그 후보를 좀 견제하고 이래서 보수표가 좀 분산되도록 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다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유세를 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준표가 집권하면 일단은 첫째, 종북 좌파를 반대합니다. 종북 좌파는 반드시 때려잡을 겁니다. 원래 저 홍준표 세탁기에는요, 대부분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저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근데 다 깨끗해지는데, 배신한 사람은 이어가면 들어갔다 나와도 배신자라는 그 글자가 안 지워져요. 서민생활 착취하는 그런 세력 전부 세탁기였고 1년 동안 내가 청소를 좀 하고 홍준표 대통령 청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현 교수님. 네. 홍준표 후보 뭐 듣는 분들도 많이 웃는데 종북 좌파 세탁기 얘기를 많이 하네요. 홍준표 후보의 워딩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두되는 단어가 이제 배신에 대한 단어, 그다음 안보, 종북 좌파에 대한 단어, 그다음 이제 서민에 대한 단어 이렇게 세 가지로 암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 진영에 대한 이 결속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안보를 이야기하는 그 세를 보고 소위 말하는 가짜 보수로 그렇게 프레임을 공격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이 배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이제 유승민 후보라든가 보수 적통의 헤게모니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의도적으로 배신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공격 지향적으로 이제 던짐으로써 본인이 보수의 적통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 세레머니도 하네요, 이벤트로.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 얘기를 많이 하고 세탁기 안에 지금 뭔가 집어넣고 있는데 뭐 저 부분 강성규종 노조 종북 좌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는 아주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죠. 네, 홍준표 후보는 종북 좌파와 세탁기 발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소리만 커진 게 아니고 간절함이 정말 더 커졌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실망했구나. 이래서 저를 불러냈구나. 지금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이유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치인들끼리 바라보면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줄 잘 서는 사람만 씁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말 잘 듣는 사람만 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문재인 통합정부는 개파 패권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 얘기 많이 하고요. 개파 패권주의 문재인 후보 얘기도 하네요. 핵심이 문재인 후보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은 3위를 하는 홍준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기도 합니다만 그 추격은 홍준표 후보와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대상은 문재인 후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구정치가 아닌 미래를 향해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쪽의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주의가 청산이 됐다면은 야권의 패권을 주도했던 이제 문재인 후보 진영을 청산하는 것이 나머지 과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었죠. 중간 과정에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새정치 프레임이 사실상 좀 약화되는 그런 인상을 보였습니다. 사드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번에 탄핵 국면하고 약간 비껴가는 마치 보수 진보의 대결처럼 선거 국면이 바뀌었는데요. 역시 핵심적인 과제는 지금 개파 패권의 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최근에 개혁 공동정부를 얘기하면서도 배제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또 개파 패권주의에 의존하는 세력 두 개를 배제의 대상으로 명백하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후보들의 유세 때 강조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는 저는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본 민심하고 그 여론조사 숫자는 많이 다르고,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예. 여러분, 여론조사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 안철수 후보는 진보 후보기 때문에 단일화 고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재판을 받고 있는 무자격 후보이고 또 꼼수 막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후보 3사람 다 단일화 없다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저는 단일화 안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가 요즘에 좀 곤란한 입장이죠. 당내에서 끊임없이 단일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원들이 전부 합치면 한 2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바른정당 의석의 3분의 2 정도가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은 충청도가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이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을 내겠다. 단일화 않는다면 내 거취를 결론을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당이 지금 계속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더욱 강하게 내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단일화 요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 한 끌어내릴 방법은 없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의원들 간의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또 맞붙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의 단일화 주장하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보수가 분열하면 지는데 최소한 단일화하는 노력이라도 했다는 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유승민 후보의 진로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토론 때마다 참 토론 잘한다는 평가를 유승민 후보와 함께 받고 있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전국 곳곳 다니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상시국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다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사표 없습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제 지지율이 낮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촛불을 대신할 겁니다. 사표 없습니다, 여러분. 될 사람 밀어줘서 된 대통령,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찍어서 만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표는 대세에 편승하는 표가 사표입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촛불과 사표 아니다. 나 찍는 표는 사표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네, 제가 정치학자로서 마지막 말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대세에 편승하는 표가 사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사표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표가 당선자의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표를 이제 사표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사람을 찍는 게 진정한 표고 대세에 그냥 편승하는 게 사표다라는 말은 유권자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번 TV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 정의당의 경우에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진보정당 후보라든가 진보정당이 얘기하는 바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급진적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토론 과정에서는 급진적인 이미지보다는 뭔가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쪽이었었는데요. 다만 이게 비례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높게 지지를 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 투표까지 과연 어떤 선택으로 이끌어갈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쪽을 찍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대 때 3.9%를 받았던 권영길 후보 이상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본다면은 3.9%는 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그럴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 내부 말이죠. 네. 지금
저런 상황이 지금 민성 기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내에서 계속 단일화 요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우리 정당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후보는 그렇죠. 사퇴 거부하고. 바른정당의 상황은 사실상 지금 선거판에서는 고립문의 상황이고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공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에 대한 부분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퇴 논란이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참 그렇게 썩 유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유승민 후보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일단 당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은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계 개편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대선 참패에 대한 내부 갈등이 또 정폭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보수 정권이 참패를 한다 그러면은 대권에 패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수 정권에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 이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를 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이 대선 국면에 우리가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역할론에 충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겁니다. 뭐 공적인 입장도 있겠고 개인적인 사적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중도 탈퇴를 한다든가 사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지금 본인의 정치 미래를 굉장히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기꺼이 계속해서 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상충되고 배치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선택에 대한 키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이 나온 것처럼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결과가 과연 일치하는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주요 후보들이 전국 곳곳 다니면서 유세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유세를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어디 많이 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옆에 나와 있는 숫자가 지금까지 유세를 22회 어제까지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돼서 어제까지인데요. 역시 문재인 후보 수도권 12차례 모두 22회의 전국 유세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찾은 곳이 충청권하고 호남 지역이네요. 나머지는 한 차례씩 방문했고 전국을 일단 일주는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문재인 후보는 수도권과 호남권.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볼까요? 홍준표 후보도 지금까지 22회 전국 유세를 했는데 보면은 아직 호남은 안 갔습니다. 물론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호남도 당연히 가겠죠. 22회 전국 유세 가운데 역시 절반 넘게 문재인 후보랑 비슷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12차례 그리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역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고 평가되는 영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충청권 3차례. 홍준표 후보는 영남권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철수 후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한 4차례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4차례 정도 적은데 18차례 전국 유세 가운데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많이 공을 들였고요. 안철수 후보도 전국 일주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골고루 다녔네요. 네. 충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호남, 광주를 골고루 다녔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처음에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지방을 안 가고 서울 인근에서 계속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까지 놓고 보니까 충청권 빼고는 전국을 골고루 다녔는데 수도권 제외하고는 역시 또 바른정당이 기대하고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을 많이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볼까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교롭게 또 강원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했고 마찬가지로 보면은 영남과 호남, 광주 이쪽을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김한우 원장님, 지금 네. 5 후보가 유세를 다닌 곳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물론 수도권은 기본이에요. 수도권은 기본으로 거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그렇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 가운데 많이 간 지역들의 특성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도권이 지금 유권자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인데요. 나머지 지역, 우선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더 많이 간 것이 눈에 띄죠.
아마 여기는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이제 지지가 10%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6, 7%가 나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기본적으로는 TK 지역에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갔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하고도 경쟁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하고도 경쟁이기도 하고 구 여권 내부에서는 유승민 후보하고도 같은 경쟁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되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심상정 후보를 빼놓고는 대전 충청 지역을 좀 많이 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공략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후보자들의 행동, 이렇게 노선이라든 움직임을 짤 때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대전 충청을 방문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특별하게 지금 대전 충청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간 단계였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서 할 것이기 때문에 대신 얼마나 자기가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표, 시장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그만큼 쏟겠죠. 예.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국 골고루 다니기보다는 확실한 데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한 데를 가게 되나요? 가장 불확실한 데를 가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끌어오려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 일정, 즉 동선을 구성할 때 굳이 단계를 구분하자면은 뭐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실질적으로 지역적 구도로 많이 가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적 구도로 많이 가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략적 단계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1단계에서 지역적 구도로 가는 것은 후보가 지지율이 1등하는 후보의 경우에 취약 지역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지지율가 낮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리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자신이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을 붙여서 그걸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취약한 지역을 먼저 그렇게 방문합니다. 지금 5명의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런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즉 선거가 시작됐을 때는 더 영남권에 좀 지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넘어오면서 어디 쪽으로 많이 갔냐 그러면은 지표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유권자 수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정책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혼란 가중입니다.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은 여기에 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도 굉장히 많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심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한 차후 조치로서 서울 경기 지역을 많이 가는 것이고 방금 외국에서 지적하셨던 이제 대전 충청 지역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이제 선거 종반전에 3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반전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 구도라든가 정책적 구도에서 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취약한 부분 그리고 좀 더 땡길 수 있는 부분 이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충청 지역의 가장 전략적 선택으로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그런 일정에 대한 전략적 배치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호 원장님 보태실 말씀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시죠. 해당 지역이 과거의 경우에는 특정 한두 개 지역이 전략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지역이 모두 여러 세력이 공략하는 것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충청 지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일정하게 있는 데다가 또 문재인 후보는 뭐 희정이 이런 얘기까지 친근하게 해가면서도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중원 중도 지역 반기문 총장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표 공략 대상이 되고 있고 TK 지역은 과거에는 구여권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3파전이 그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남의 경우도 여전히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여러 지역이 다 상당히 중요한 전략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민성기 기자, 갑자기 지금 유세 지역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할 때 말이죠. 시험 앞두고 전날에 어려운 과목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부터 하고 가야 될지 늘 고민이 되잖아요. 후보들도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내가 지금 가야 될 지역이 가장 내가 자신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건지 거기는 내가 안 가도 되니까 가장 자신 없는 지역을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결정할까요? 두 분이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시험을 보면 뭘 공부해야지 점수를 많이 딸까 최종 결정은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들도 어디를 가야지 표가 더 올까 뭐 이런 걸 보고 결정을 많이 하겠죠. 지금은 그 선거의 승패를 소위 노마드 보수층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한테도 갔다가 안희정 지사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노마드 보수층이 많은 곳. 유목민을 뜻하죠. 예. 보수층이 많이 움직이는 유권자들을 노마드 보수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이 많은 쪽, 그런 쪽을 집중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과 TK 쪽 이런 쪽에 공략 포인트를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과연 어느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되는지를 보면은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전략도 저희가 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유세 현장에서 쏟아내는 후보들의 말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거칠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강도가 세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거철이니까 또 색깔로 종국몰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국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심하죠? 이제 국민들도 속잡는다 이놈들아! 제가 내 고향에 와가지고 좌파들한테 참 많이 당했어요.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년도 꼴찌던 걸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대입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그래 이 도둑놈 X들이 말이야. 예, 근데 뭐 상당히 강도가 세졌다 그러는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저걸 강도가 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도가 세다고 들으셨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평상시 했던 스타일로 본인이 즉흥적으로 계속 하는 말 같고요. 문재인 후보는 보니까 원고를 좀 내려다봤다는 것 같으니까 준비해서 했던 발언 같습니다. 아, 저 이놈들아도 원고에 표시가 돼 있는 고개 것 숙였다가 같다. 하는 걸 보니까 좀 준비한 발언 같은데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기세를 뭔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뭔가 있다라는 것을 강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메시지를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쪽이 좋을지 뭔가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통합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달 17일부터 했던 발언들이 처음에 소개됐던 것 같은데요. 17일 날, 그 전날까지 등록하고 나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통합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좀 강단있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지금 홍준표 의원 간의 이 설전,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뭐 설득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홈쇼핑에 제품을 구매하면서 품질이라는 단어를 띄우게 되면은 구매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품을 빨리 구매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춰본다 그러면 유권자로 소비자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라는 어떤 어느 구설에 이런 것들은 희소성의 법칙에 의거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나를 뽑지 않게 되면은 보수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희소성의 법칙을 가져가지 않고 사회 정거적인 법칙에서 가져왔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촛불 시위라든가 적폐 세력이라든가 부패 이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 이런 정거적 차원에서 당연히 내게 표현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상승세를 가져오면서 상당히 좀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하는 워딩도 홍준표 후보가 하는 희소성의 법칙에 가까운 형태로 같이 닮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직설화법만 보여드렸는데요. 뭐 내일이나 모레든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후보들도 특별히 또 저희가 할애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께 그 후보들의 발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